그러니 그 현실은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가면 처음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가를 알게 되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성립기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의 문제 중에서 특히 정신적 요인의 문제에 자기의 지적 관심을 바치겠노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 책을 써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인물도 실제로는 아주 막스 베버 평전이 마르크스 평전만큼 많을 정도로 해서 막스 베버에 대한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게 베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도 한 꼭지에 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논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뒤에 에피소드는 조금 많이 빼놓고 지금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하면요. 책에 있는 인용을 빼고 얘기하면 3절의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막스 베버가 볼 때 16세기, 17세기에 자본주의를 만들어갔던 당대의 산업적 시민 계층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계급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본 축적이나 이윤의 증대라고 하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리주의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공리주의적인 계산만으로 자본주의의 등장을 설명할 수는 없고, 베버가 보기에 이러한 시민계급들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주도 계급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는 그런 이해관계나 물질적 욕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일종의 실존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들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고려에 베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중에서도 특히 켈빈주의가 내세웠던 신학적 교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켈빈주의라고 하는 지극히 경건한, 그것이 조금 어색하다면 지극히 종교적인 교리에서 생겨날 수 있었는가? 그 매개가 무엇인가? 베버는 그 매개를 현세적 금욕주의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켈빈주의 교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에 양자를 매개해 주는 게 금욕주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절연하고 살아가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세적 금욕주의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자본주의 정신, 현세적 금욕주의 혹은 켈빈주의 교리 이런 것들은 베버식으로 얘기하면 베버는 이거를 이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념형. 이를테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차 중에 아반떼라는 차도 있고 소나타라는 차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를 보면 소나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정신은 한 대의 차나 아이스크림 한 개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로 눈에 딱 보이는 지시, 그 다음에 그 지시하는 대상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러한 말을 만들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만 끄집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미국에서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뭐 미국의 여배우 중에서 제일 이쁜 입술, 제일 뭐 예쁜 코, 제일 예쁜 눈 이런 거 모아가지고 미인을 만드니까 미인이 아니라 뭐 여자 프랑켄슈타인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코에 해당되는 거, 눈에 해당되는 거, 입에 해당되는 거, 귀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아서 자본주의 정신이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정신은 실제 있는 그대로를 100% 다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정신에 유사한 것들 중에서도 유사성이 높은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냐 하면 우리 도교에서 그런 말, 노장사상에서 그러잖아요.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로 할 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버는 현실은 말로 다 담긴 현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현실 중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현실을 모으되 그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들만을 골라 모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걸 자본주의 정신으로 부르기로 하자. 이런 이념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유형을 리얼 타입이 아니라 아이디얼 타입을 하나 잡자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근대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근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주도적인 특징을 근대성이라는 말로 잡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사람마다 근대성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베버가 이렇게 말하는 이 책에서 이념형이라는 걸 내세우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말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자본주의다라고 말하지만 말한 자본주의는 진짜 자본주의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개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말로서의 개는 짖지 못하고 불이라고 말하지만 말로서의 불은 만져도 뜨겁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는 이런 말을 통해서 현실에 두드러진 특징을 포착해내는 정도이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지나가서 없는 과거가 됐으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적인 정직 혹은 지적 겸손함의 토대 위에서 이념형으로서의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식론적인 전제 위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자, 집축 가서 보시면요. 제일 쉬운 예를 베버도 썼습니다. 베버도 아주 꼼꼼하게 글 쓰고 꼼꼼하게 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딱 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정직하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버가 쓴 글은 제가 말을 만들면 베버는 어떤 철학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해놓고 뒤에 계속 부연적 조건이 붙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유보 조건을 굉장히 많이 달아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론적인 해석이나 단정적 진술을 하는 걸 아주 극도로 꺼려한 사람인데요. 그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글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길어요. 산문체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베버는 이 책을 쓰면서 나중에 이 책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논지전개 방식 중에 제일 쉬운 게 구체적 사례를 통한 예시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베버는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잘 알려진 그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예시합니다. 따라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례만 잘 우리가 샘플로 이해해도 이 책에 담겨있는 베버의 논지는 우리가 능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에토스, 자본주의적인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그 말을 한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베버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텍스트를 통해서 이를테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지침, 젊은 상인에게 주는 충고 이런 걸 통해서 베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개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리 추구를 하는 사업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아주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기 제목에 붙어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념형으로서의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을 예시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리 추구의 행위란 돈을 버는 일인데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아껴서 돈벌이에 주력해라와 같이 돈벌이라고 하는 행위에 윤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고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단죄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벌이에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과 언론시장을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중세, 서양의 천년 중세 내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 현금을 가지고 다녔냐면 서양의 캐톨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셰익스피어가 쓴 아까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유대인이고 고리대금업자예요.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농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나중에 높은 고리로 이자를 받아먹는 것은 내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일 뿐더러 가난한 이웃의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니까 지옥 갈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유태인들이 다 맡아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다니고 금 갖고 다니는 거죠. 요컨대 돈벌이라고 하는 건 부자가 천국 가기란 당나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캐톨릭적인 분위기 속에서 돈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피한 행위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은 아니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오게 되니까 돈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단죄나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 자신이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금기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충고해줘야 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돈벌이라고 하는 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베버가 보기에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인물은 중세에 있을 수 없었고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유형이야말로 바로 근대 시민 계급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토스라고 하는 심리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본 것이죠. 왜 그렇다면 돈벌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윤리적 정당화가 가능한가? 이 지점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돈을 벌어서 낭비하거나 유흥하거나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영리추구 행위를 통해서 쌓인 돈벌이를 가지고 오히려 생활을 더 근검절약한 합리적인 생활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벌면 중세에는 전쟁 일으키거나 귀족들이 중축하거나 이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걸 낭비하거나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다 허비해 버렸던 반면에 돈을 벌 때 그 번 돈을 생산적이고 사회의 긍정적인 분야에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검전략하는 이 돈벌이 행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은 네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가 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봄에 물건을 샀다 가을에 팔던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든 간에 모든 돈벌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금값이 오를까 내릴까,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 모든 건 시간이라고 하는 상수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 사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돈벌이라고 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사회에서 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빛내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근검전략하는, 다시 얘기하면 마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금욕적으로 기도하고 순명하고 노동하면서 사는 것처럼 수도원 밖의 생활세계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네가 현실에서 성직자는 아니지만 세속적 인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일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저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받아서 부자 되는구나와 같은 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돈벌이라고 하는 이 돈벌이는 16세기, 17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중소, 상인, 공업인, 중소, 상공인 계층들에게 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지상에서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성직자처럼 매일매일 수도원에 가서 금욕할 수는 없고 하루하루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나아가서는 내 생애 전체를
철저하게 근검 전략하는 합리적인 태도로 내 생애를 조직하면, 그래서 무계획적이거나 허무맹랑하거나 호락망고 같은 방탕한 삶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표를 짜고 근검 전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직자는 아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일상의 장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에 헌신하면 그 직업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돈 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상에서 경건하고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업으로서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 돈벌이에 나서게 되면 이 돈벌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재미난 예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아메리카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는데 남아메리카는 대체로 캐톨릭이에요. 그렇죠? 북아메리카는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경제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우리가 지적 흥미 삼아서 한번 따져보면 돈벌이를 윤리적으로 정당화시켜준 프로테스탄트적인 분위기와 돈벌이를 윤리적으로 금기시하는 캐톨릭적인 분위기에서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면 경제적인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중세사회까지의 이윤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금지되거나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구원과 거리가 먼 일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오면서 특히 켈빈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켈빈주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재자인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그 사람을 구원할지 말지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구원을 할지 안 할지를 예정해 놨다는 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간 추상적 상상적 사고 실험을 해보면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거나 아니거나. 그렇죠?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전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켈빈주의를 만든 켈뱅한테 물어요. 이를테면 켈뱅,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인간이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예정된 구원은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요. 이게